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탈북 러시가 시작됐다. 300만의 아사자를 냈던 비극의 시간, 고난의 행군 시간이 만약에 북한이 다시 온다면 북한은 무너질 것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나라 주사파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입니다만, 이제 다시 그런 시간이 닥친다면 김정은이 아무리 가문리셀로 북한 주민을 다독이고 그리고 공포스러운 협박으로 국경을 감시해도 살아남기 위한 탈북 행위를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탈북 러시를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국경을 지키는 군인부터 국경을 넘을 테니 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13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3개월여가 흘렀는데 과거 정부 5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탈북민들이 급증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5년 동안 탈북자 중에 사무관, 서교관들 탈북만 해도 고위급이 탈북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봉쇄됐던 이 북한 국경이 열리고 인천광래가 재개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 북한 외교관과 해외 근무자들의 인수의 탈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추세를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사실 매년 1000명을 웃돌던 탈북민 수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겹치자 급감했습니다. 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이 크게 전파가 됐던 모양입니다. 어떻든 그런데 이 국경 봉쇄가 느슨해지면서 탈북이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5월 6일 일가족 9명이 어선을 타고 새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죠. 그리고 6월 초에는 러시아 브래디보스토크 무역 대표부 소속 어머니와 아들 이 모자 2명의 탈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봉쇄가 끝나고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수천 명의 탈북민이 북송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에 체포된 탈북민들이 수천 명이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 중국위원회 CCC라고 하더군요. 이 CCC는 13일 청문회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탈북 난민과 임박한 중국의 강제 북송 위기. 청문회 제목입니다. 탈북 난민과 임박한 중국의 강제 북송 위기. 청문회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 의원은 약 2000명의 탈북 난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난민들은 그저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천부인권, 희망, 꿈, 포부를 가진 개인들이다. 그렇습니다. 천부인권, 그리고 희망과 꿈, 포부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해답은 없을까요?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교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을 설득해서 탈북 난민들이 난민기구의 인도하에 몽골,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게 해야 한다. 말하자면 중국이 그 탈북 난민들을 대한민국으로 곧장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미얀마나 라오스 이런 곳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우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 문재인 정권 같았으면 표를 얻기 위해서 추경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안 되는 줄 알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다시 추경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득표 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장관 추경호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추경 주장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지금 세금이 그치지 않죠.
그런데 민주당이 35조 원 추경을 또 하자고 하면 국가 채무만 훨씬 더 늘어나는데 국가 운영을 하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추경호는 국민의힘 이현승이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심지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35조 원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감액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를 했다. 말하자면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세금이 그치지 않으니까 조금 지출을 줄여보자 이런 추경을 얘기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35조 원 추경 제안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12일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면서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1조 원이 얼마나 큰지 알고는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이 경제 문제를 말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몇 년 전이죠. 이 JTBC 신년토론, 저와 유승민 그리고 유시민 그리고 이재명이 함께 했던 신년토론 때 그는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세금으로 복지를 계속 늘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추경호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재정준칙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다. 튀르키예는 특히죠. 이 재정준칙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렇습니다. 이 재정준칙을 먼저 발의했던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홍남기 부총리였습니다. 그 재정준칙을 공부하겠다면서 이유로 이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견학을 갔던 기재부 의원들 5분입니까? 6분입니까? 이분들 지금 어디 있는가요? 추경호는 국회 상임위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뜬금없이 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기본법 다들 아시죠? 과거 우리 보수 정당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주장한 대표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이것과 그리고 국가재정법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추경호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재정준칙을 정하는 국가재정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사이 뜨거운 뉴스 싱하이밍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이 오만방자하게 한국에 대한 고압적이며 위협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싱하이밍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번 힘으로 현상을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용치회, 한국말로 하면 주둥이 닥치라 이런 극언을 했던 자입니다. 13일 정예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하이밍에 대해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적답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조치를 거부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왕원빈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 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도 주목한다.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 문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싱하이밍도 잘못한 게 없다. 한국 언론이 인신 공격성 보도를 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언론은 싱하이밍이 지난 5월 부인과 함께 울릉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국내 기업으로부터 무료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그 일부 언론입니다. 그렇게 보도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왕원빈은 싱하이밍이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 직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싱하이밍이 이재명을 불러놓고 자기 관제에다가 불러놓고 옆자리에 앉혀둔 채 우리를 급박한 것을 두고 이해 증진이며 협력 촉진이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싱하이밍에게서 이 사극에서 봤던 못난 중국 사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니 중국은 덩치만 컸지 언제나 주변으로부터 소국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싱하이밍을 소환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왕원빈은 오히려 한국에게 충고하는 형식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측은 중국과 마주보고 나아가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상전이 아래끝들에게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싱하이밍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정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말이 비공개지 사실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이미 모든 언론에 공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은 그래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말이 물미치지 사실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싱하이밍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예비역 장성들이 주로 군사령관 출신들이더군요. 사승장군이죠. 예비역 장성들이 싱하이밍 발언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비역 장성들은 13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리고 명동에 있죠.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싱하이밍 발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이런 겁박 발언에 대해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뉴스가 된 것은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문구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중국 대사의 주권 침해 망언에 국민으로서 분노와 치욕을 느낍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런 피켓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천안 함장을 모욕하고 중국인 조아리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어제는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이 친명계 좌상으로 불리는 분이죠.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과 싱하이밍의 만찬 회동에서 일부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정성호는 MBC 라디오에서 지난 8일 있었던 싱하이밍의 무리한 발언을 이재명이 옆에 앉아 듣고만 있었던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만남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정성호는 그 말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베팅이나 말은 대사가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싱하이밍은 과거에도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그런 걸 염두에 뒀어야 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런데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한낱 짜장면 한 그릇과 바꿨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윤재욱의 이 말을 들으면서 왜 이 말을 이재명이 싱하이밍을 만난 그 다음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이 결국 빌미가 되어 윤재욱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윤재욱의 말입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싱하이밍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정예브리핑에서 각계각층과 교류하는 것이 싱하이밍 대사의 직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싱하이밍의 언행을 정당화했다. 윤저옥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다들 아시죠? 황구시보와 자미지입니다. 역시 중국 관영신문이죠. 글로벌 타임스는 잠시 멈추고 반성하라는 글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적대적 입장으로 몰아넣는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참 기가 막힐 말입니다. 까불지 마라, 너 죽을래, 이런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윤저옥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처럼 싱하이밍과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 표명 없이 오직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악수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윤저옥은 또 우리 정부는 수차례 밝혔듯이 탈중국 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며 최근 한중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근데 아닌 말로 탈중국 노선을 걸은들 중국이 왜 상관입니까? 어쨌든 그런 협의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모든 게 지금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하이밍의 도발은 이러한 분위기에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그 내용이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큰 실책이다. 사무총장 이철규도 가세했습니다. 지난 6월 8일은 조선 말기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는 것에 버금가는 이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한낱 짜장면 한 그릇과 바꿨다. 자, 이제 대장동 재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재판입니다. 이재명 재판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백인동, 정자동,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곧 검찰 소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의 대장동 재판이 같은 법원의 이재명 재판과 합쳐질 것이라는, 그래 병합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진상 재판과 이재명 재판을 병합한다. 지금 그 정진상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3일 정진상 유동규의 뇌물 등 범죄재판 말미에 이 사건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서 형사합의 33부에,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하고 있는 3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 33부는 이재명의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정진상은 이 사건이 공동 피고인이기도 한데 재판부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 두 사건을 병합을 한 것입니다. 재판장의 재배당 배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형사합의 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정진상 피고인이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정진상은 이재명과 병합하고 정진상과 공동 피고인인 유동규에 대한 심리는 형사합의 23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배당 이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관련 주요 재판은 여전히 5건입니다. 형사합의 23부는 현재 김용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재명이 배임으로 기소되기 전에 가장 큰 본류 재판, 그 대장동의 본류 재판은 형사합의 22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그 중에서 배임 혐의, 이 재판입니다.
본류인 이 사건에서 파생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 22부가 맡았습니다. 이 5건을 제외하고도 김만배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그리고 유동규 배우자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대장동을 둘러싼 핵심 피고인들은 지금 두세 개의 사건에 중복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도 정신이 없겠죠. 이 재판 저 재판에 분리다녀야 하니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 재판에는 피고인으로, 또 저 재판에는 증인으로 이렇게 분리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별 쟁점들이 중첩하는 문제, 또 피고인과 증인의 지속적인 법정 출석으로 인해서 심리에 불편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재판부 간의 절차에 대한 협의가 된 만큼 공판 진행 계획을 보다 면밀히 마련해서 이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뉴스는 이 유동규의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죠. 이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 민간업자 측 이익이 4천억에서 5천억 원 규모, 그러니까 예상외로 엄청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입니다. 바로 정진상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유동규가 이같이 증언을 한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처음부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당군들의 최대 공공환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 노다지를 않게 주는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안 것입니다. 유동규는 당시 이재명은 이런 거액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에 정영학과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에 4천에서 5천억 원 정도가 남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깜짝 놀랐다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것이 민간에게 업자들에게 노다지 사업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극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걸 당군인 일의 최대 공공환수라고 쉽게 말하면 대중을 속인 겁니다. 이는 성남시에서 공원화 비용으로 2261억 원을 환수하면 민간업자에게 1283억 원이 남는다는 2014년 12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 결과와도 사뭇 다른 계산 결과입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아마 그 성남시에서 용역을 준 것이겠죠. 유동규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와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남고 이렇게 하면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분양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내밀한 정무적인 보고를 유동규는 일일이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묻자 유동규가 대답을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1공단 공론화 내용, 용적률 상향 부분,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다. 이에 정진상 변호인이 보고서도 없고 보고에 따른 증거는 정인의 말 외에는 없다고 지적을 하자 유동규는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수는 없다. 결과로 다 나왔지 않느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무적인 문제는 문서로는 만들 수 없는 범죄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조국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 앞서 서울대는 작년 7월 조국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국은 잔입시 비리 등 혐의로 이미 2019년 12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죠. 불구속 기소가 된 한 달 뒤에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장 오세정은 그러나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징계 의결 요구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입니다. 조국은 파면 결정이 알려지자 즉각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 측은 서울대가 조국을 징계위에 회부한 3가지 사유 중에 2가지,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PC 하드디스크 증거닉 교사,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미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해서 즉각 항소를 하였으니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이재명과 조국, 정말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정의, 그들만의 진실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식인이 시중잡배보다 나은 것은 양심을 더 잘 지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지식인이라면 그래서 누구보다도 스스로의 탐욕과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